오픈 행사 준비해 주신 한국장애포럼 KDF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참패연대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엔 장애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의 길잡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 통과시킨 의원으로서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서 장애인들 즉 우리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이 최종 견해 이행 지표를 왜 개발하게 되었고 무슨 목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했느냐. 이제 사실 이게 정부가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견해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뭐 맨 아래쪽에 최종 견해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권리위원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 최종 견해는 최종 견해에 대한 모든 권고 내용을 국가가 반드시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사실 최종 견해를 이행하는 게 맞고요. 그럼 국가가 이걸 이행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그리고 또 현재 수준을 또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그 최종 견해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최종 견해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확인된 현재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어떤 정책 과제 또 정책 방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이런 이행 지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최종 견해 내용이 뭐 어찌 보면 되게 짧은 내용이지만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또 긴 내용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은 또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고 좀 더 알기 쉽게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견해 이행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최종 견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이행 지표 개발은 아마 유용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견해를 결국에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최종 견해를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지 아마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좀 도구로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행 지표를 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표 개발 연대 소속 단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장애인 단체 입장에서 어떤 민간의 입장에서 국가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이 최종 견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또 의무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 최종 견해에 대한 이행 지표를 이 최종 견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그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다시 한 번 더 최종 견해를 올바르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이행하도록 또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촉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 이런 이행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이행 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견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최종 견해 내용은 크게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장은 뭐 이 최종 견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는지 이제 이런 걸 설명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 장은 대한민국이 잘한 것들, 그러니까 2, 3차 국가 보고서 심사, 그러니까 1차 국가 보고서 때부터 2, 3차 국가 보고서 제출 그 시기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잘한 것 이런 것들을 좀 꼽아서 제시해 줬는데 그거는 딱 한 달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우려 사항과 권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거는 요 딱 5개입니다. 5개. 나머지 73개는 다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 건 별로 없고 이제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걱정되는 점을 참고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 장애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하는지 권고하는 내용 이 내용들이 이 최종 견해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3장은 그래서 5번부터 68번까지 그러니까 이걸 뭐 단락이라고 표현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5번부터 이 최종견해 73개의 그 단락, 7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우려 사항과 권고를 제시한 부분이 이제 5번째 항목부터 68번째 항목까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엔 장애권리위원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이행 수준이 매우 뒤떨어지고 있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장에서 대부분 권고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제4장은 이제 사후 조치, 이런 최종 견해를 또 어떻게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또 다음 정기 보고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장으로 구성되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지표개발연대에서는 주로 이 지표 개발할 때는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좀 뽑아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개발할 때는 한 3가지 원칙을 좀 정했습니다. 하나는 뭐 권고 내용은 권고 내용대로, 지표는 지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권고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타당성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표가 만들어지면 이게 사실 측정을 하고 측정한 결과를 평가를 해야 그 지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평가가 되려면 이 지표를 잴 수, 그러니까 즉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중요성은 또 측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제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장애 관련 정보나 통계 자료가 이렇게 분리해서 수집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항목들로 또 수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자료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측정 가능한 형태가 있다면 최대한 그런 지점들은 좀 뽑아내서 지표 형태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표가 실제로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통해서 실제로 국내 장애 정책이 변화되어야 되죠. 뭐 지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이미 우리 선택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좀 전에 김혜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도 노력하신 덕분에 선택 의정서가 비준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최종 견해가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견해를 받았을 때는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견해에는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라고 또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지표로 최종 그 선택 의정서 비준을 지표로 제시하는 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표가 현재 어떤 대한민국의 장애 정책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장애인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의 원칙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측정 가능성,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서 이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고 내용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 최종 견해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최종 견해 핵심 내용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견해 내용을 분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 분해한 내용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을 뽑고 뭐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뽑은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든 지표를 가지고 이 지표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해야 되고, 이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자료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을 팩트 시트라고 하는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메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팩트 시트를 제안을 드린 것인데, 아직은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팩트 시트 안으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하였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자료집에는 넣지 못하고 오늘은 이제 이 전체 지표를 개발한 전체 결과의 리스트만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하는 과정, 사실 오늘 이 과정이 저희가 개발한 지표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 세상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세상에 공개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완성한 지 지금 한 3시간 만에 공개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3시간 전에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또 여러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서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용을 어떻게 뽑았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용 분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고 내용을 하나하나 밑줄 그어가며 핵심 내용을 뽑고 그 중에 이제 그 내용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보고 그 의미를 고려해서 적절한 지표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공고 내용이 어떤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한 5차례 정도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5차례 정도 만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서로 토론하면서 이 권고 내용의 실제 의미 그리고 또 함축적 의미 등을 좀 확인해 보고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능한 지표안을 좀 제안해 보고 또 제안된 지표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팩트 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지표와 그 지표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고 그 지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그 지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지표의 산출 방법 그리고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지표는 무엇인지 또 뭐 나머지 어떤 비고 사항 이런 사항들을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팩트 시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지표가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이 팩트 시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러 자료원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결과를 여기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걸 하나의 어떤 메타 데이터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지금 팩트 시트로 작성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금 오늘 자료로 나눠드린 그 별지로 나눠드린 그 최종 지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시면 맨 왼쪽에는 이제 그 번호는 지금 최종 견해에 나와 있는 그 단락 번호로 말합니다. 단락 번호로 말하고 그리고 해당 내용은 이제 그 최종 견해의 전문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그 각 단락에 나와 있는 최종 견해의 그 전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뽑은 것을 이제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그 칸에다가 제시하였고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도출한 지표안을 이제 또 별도로 또 제시하였고 또 그 지표에 대한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표에 대한 정의를 또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면 되는지 간략한 산출 방법을 제시하였고 정량 지표의 경우에는 측정 산식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이 지표의 평가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량 평가 용도인지 뭐 정성 평가 용도인지 또 이 지표가 핵심 지표냐 뭐 보충 지표냐 그리고 이 지표의 소관 부처는 어디냐 뭐 이런 것까지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제시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최종 견해를 이행해야 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를 만들었으면 이 지표를 가지고 정부가 이 지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방향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려면 이 해당 지표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능한 부처들을 좀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48개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처음에는 이제 73개의 단락이 있었습니다. 단락이 있었고요. 그 단락 중에 37개 항목, 37개 번호 단락은 좀 선언적인 내용이고 우려 사항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총 36개 항목만 가지고 지표를 개발하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한 지표를 가지고 그 36개 항목을 가지고 이제 핵심 내용을 파악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개의 지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은 6개 이상의 지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하나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지표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지표를 개발한 것이 총 148개의 지표이고요. 그래서 이 148개의 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이 148개 지표를 다시 좀 분류를 해 봤더니 핵심 지표가 이제 128개고 보충 지표가 20개인데 왜 이렇게 제시했냐면 이 보충 지표는 권고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고를 최종 견해를 이행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따로 보충 지표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엑스트라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최종 견해의 어떤 이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지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에 따라서 수량적인 어떤 정보로 그 양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이제 정량 지표로 제시하고 어떤 내용 분석이 필요한 지표는 이제 정성 지표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저희가 정량 지표를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정량 지표는 49개 정도 되고 정성 지표는 99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소관 부처도 좀 분류해봤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제일 많겠죠. 보건복지부가 소관해야 될 지표가 56개 정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지표가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148개 지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은 한 3분의 1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안전부, 교육부, 또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선관위, 또 방통위,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이렇게 소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발했는지 뭐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148개를 다 소개해드리면 다 가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한 3가지 정도만. 특히 이제 그 최종 견해의 그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제6조와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제19조에 대해서는 정말 똑바로 하라. 그리고 즉시 제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좀 가정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6조, 그러니까 협약 제6조와 협약 제19조에 대해서는 좀 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조와 19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일반 원칙과 의무와 관련된 제1조에서 4조 사이에 일부 내용에 대한 지표 개발 결과를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이 6번 단락이죠. 6번 단락에 이제 전문 내용이 있고요. 그 전문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되도록 하는 법률 재개정, 그리고 또 미등록 장애인의 특성과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 수립, 이 2가지를 핵심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지표안은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회적 장애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또 미등록 장애인을 위한 법률과 정책 마련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 지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지표는요. 이제 장애 여성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요 내용은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14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인데요. 14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의 핵심 내용만 좀 몇 가지 추려 보면, 하나는 양성평등 기본계획 등 젠더 관련 정책이나 젠더 관련 법률 내에 장애 여성이나 소녀에 관한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 또 장애 관련 정책 계획 내에 장애 여성이나 소녀의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표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지표를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또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성 지표 형태로 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19조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제 경고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저희가 이제 19조 중에서는 19조와 관련해서 42번 권고 최종 견해 내용입니다. 42번 최종 견해 내용이고, 42번 최종 견해 내용에서는 뭐 아마 지금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19조와 일반 논평 제5호의 근거, 그리고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즉각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지표안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협약과 탈시설 이 부분에 대한 지표안은 그러니까 협약, 일반 논평,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기존의 탈시설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을 이제 지표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표안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얼마나 그 동안에 어떤 탈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또 별도의 정량 지표도 42번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다 설명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표를 개발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제 6번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아마 지금 현재 그 장애 복지부가 하고 있는 장애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6번의 그 장애 서비스 종합조사표에서
사회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는 질문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서 뭐 ICF에 근거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장애를 파악하는 질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과 같이 좀 정량 지표도 함께 제시하여서 현재 어떤 장애 관련 시스템들이 협약과 이 최종 견해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역시 지표안으로 제시해서 이것도 역시 실제로 이제 그 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한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 서비스 또 장애 서비스 지원 체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좀 근거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좀 자료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렇게 서로에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슬라이드는 딱 3장만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 이제 지표안을 좀 하나씩 보시면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이 지표안이 타당한지 또 의미가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측정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요 이렇게 좀 제안 드립니다. 먼저 뭐 이거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바람인데요. 정부가 이런 최종 견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행 지표 내용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마 최종 견해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행해야 될 건데 그걸 이행하기 위한 점검 도구로 이 이행 지표를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말 어려우면 정부의 최종 견해 이행 여부 점검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라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이 내용을 더 보완해 가지고요. 최종 견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여건이만 된다면 매년 이걸 점검해서 매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견해를 얼마나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좀 도구로 좀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최종 견해 이행 수준 점검 결과를 통해서 그 국내 장애인 권리 보장 수준을 확인하고 또 향후 도달해야 될 주요 권리 보장 과제 개발을 위해서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견해에 대한 어떤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과 인식도 중요할 텐데 이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여러 나라들에서도 최종 견해를 또는 최종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할 텐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국가별 최종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행 점검 수단 개발 경험 사례로도 좀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지표안 하나하나 또 살펴보시면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좀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요. 앞서 좀 설명 사회자도 말씀하시고 또 그동안 연구에 준비해 주신 연구 뭐 어렵게 좀 힘든 시간 또 오랫동안 고생하신 김기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표를 만든 사례가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이건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우리가 선도적인 건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뜻깊은 이 시간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지표를 제시한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유엔의 그 인권 지표 메타데이터 시트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표 항목들 중에 통상적인 메타데이터 항목이 아닌 측정 요소라는 항목의 성격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의 내용을 보면 최종 견해 공고 내용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말씀 죄송합니다. 지금 메타데이터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데이터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뭐 축적하는 주기는 어떠한지, 뭐 등등을 담고 있는 그러한 틀입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아까 아마 발표하셨을 때 거기에 지금 보면은 그 발제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타데이터 필수 항목인 지표의 정의에 들어갈 만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측정 항목 요소는 삭제하시고 지표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표의 정의라는 항목으로 보내시고 공고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메타데이터의 또 다른 필수 항목인 지표의 근거라는 항목으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고사항별 지표 관련해서는 제안된 지표안이 해당 권고사항을 잘 부합하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6A는 우리나라의 그 장애 정의가 놓치고 있는 일부 장애를 포함시키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래서 장애의 범주를 확장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법의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가 그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항 6C는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자, 법조계 인사, 교사 등등이 협약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협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가령 해당 교육 시간이 충분한지를 포착하는 것이 그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항 10은 다양한 장애인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과 장애인과 관련한 공공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라는 그런 권고인데, 우리나라 그 장애인 종합 정책 계획이 협약에 부합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지표는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대표하는 그 장애인들의 장애 다양성 정도를 포착하는 지표가 적절할 것입니다. 좀 말이 좀 꼬이는데요. 그다음에 권고사항 12A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장애와 다른 차별 사유를 이유로 하는 다중적 교차적 차별을 법으로 인정하고 이제 금지하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중적 교차적 차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2항을 보시면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등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가 겪을 수 있는 다중적 교차적 차별을 적어도 비명시적으로는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차별 시정기구들이 그 조항을 근거로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차별을 다중적 교차적 차별의 관점에서 적분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를 12A의 지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권고사항 12D는 정당한 편의를 장애에 기반한 차별로 인정하고 그 차별의 진정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효과적인 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의 판단 기준상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해당 지표는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 또는 지침의 수립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가 될 것이고, 효과적인 지표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면 그에 맞게 지표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항 12A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여성 관련 법률의 장애주류화를, 그리고 장애인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주류화를 하라는 그런 권고인데, 장애 또는 성주류화 법률 정책 프로그램은 장애 또는 성특정적 법률 정책 프로그램과는 구별된다는 점에 유념을 하셔서 지표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장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 장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 또는 장애 주류화 정책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하시면서 해당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고조항 20A는 장애인 등 편의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동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소규모 건축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법을 개정하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지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여부를 포착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20B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라는 그런 권고인데요. 해당 우려를 표명한 그 최종견의 19B를 보면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 영역에서의 접근성 미비를 특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B의 이 권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주요 관심 영역인 그 영역에서 접근성 기준의 구축과 그 법적 강제 수단의 마련 및 이행 여부를 포착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고사항 20D는 20B와 일부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20D는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 접근성에 그리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에 대한 지표로는 시각 및 청각 등 감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접근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적절할 것입니다. 권고사항 22A는 자폐성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과 가족을 타겟으로 하는 자살 및 실종 예방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라는 권고인데요. 이 권고에 대한 지표는 그러한 예방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제안된 지표를 보면 관련 예산의 책정 여부를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관련 정책이 있는지를 포착하는 것은 이제 소위 구조 지표라고 부르고요. 그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는 과정 지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서 자살 및 실종이 실제로 감소되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는 이제 결과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 지표가 가장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지표의 측정치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은 결과 지표야말로 인권 증진을 포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결과 지표도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회복 계획을 장애 주류화하라는 권고사항 26A에 대한 지표는 각종 대응과 회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그 수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를 고려하는 장애 주류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적절하게 존재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초안에 제시된 바처럼 그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비율을 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셀 수 있는 단위를 정하기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무시 쪼갤 수 있거든요. 한 프로그램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셀 수 있는 단위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가 이게 항상 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그런 숫자 또는 비율을 지표로 삼는 건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 입원실 접근, 생활치료 접근 등과 같이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 주류 조치가 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가 훨씬 더 측정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항 26D는 긴급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이 필수적인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비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긴급 상황 정보를 전파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거의 모든 국민이 보유하는 모바일 폰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최소한 모바일 폰을 통한 긴급 상황 정보의 제공이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BS 등 재난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 30A는 사법 절차에 대한 장애인의 효과적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 접근성 보장 행동 계획을 채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우려사항 29에서 우리나라 사법 접근성의 문제점을 너무 추상적으로 지적하여 그 권고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표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표 구성에 앞서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실태 조사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다른 지표 구성에도 해당하는 유념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권고사항 30B에 대한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및 안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불력적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완전한 보호 등의 그 자유권 보호에 대한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 구제 및 감시 기구들의 진정대에 구제된 사건 수와 같이 드러난 사건 수를 측정하는 지표 이외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인권 침해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 44A, 권고사항 46B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하라는 권고사항 48B와 관련해서는 장애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수당 등 수혜자 숫자와 같은 지표도 중요하지만 개별 가족이 받는 그 수혜의 양과 질도 중요합니다.
한 장애인 가족에게 투여되는 양육지원 서비스의 평균 예산액, 장애 아동 수당액 등의 증가율이 정부의 가용한 총 재원인 총국가 예산액의 증가율과 최소한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고사항 50C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사항 52A는 장애 여성을 위한 성 및 생식보건, 동시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행하라는 권고인데요. 이 권고의 방점이 보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다면 그 지표로 보건 프로그램의 숫자가 적절할 수 있겠지만 과연 기존 보건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 최종 견해의 우려 사항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가 장애 특정적인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 프로그램을 장애 주류화하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보건 프로그램을 장애 주류화하는 것이 즉 보건 서비스에서 서비스에 대한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 간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장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고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이 정확히 무엇이어야 할지를 우리나라 장애 여성의 보건 서비스 이용 실태 자료 등을 참고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고사항 56A와 60A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권고사항 62의 후반부는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적 권리를 누리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권고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라는 문구는 이 권고에 대한 지표가 해당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포착하는 지표이야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 64A는 연령, 성,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등으로 분리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신속하게 개발하라는 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데이터를 상계 열거된 요소들로 분리될 수 있게 조치하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조사해서 수집한 거의 대부분의 그 주류 데이터가 장애로 분리되지 않아서 데이터에 기반한 장애 주류화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권고 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서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고사항 66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데 적절한 지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결론 삼아서 요약하자면 먼저 일부 권고 사항들은 추상적이고 제한된 해당 지표들도 추상적인데 그러한 권고 사항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한된 많은 지표들이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포착하는 구조 지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현되는 관련 인권의 보호 보장 및 증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포착하는 결과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해당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숫자나 그 이용자 숫자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지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포착하는 투입된 자원의 양과 같은 지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권고로서 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포착하는 지표가 적절한 경우에 제시되는 것이 좋겠고 장애 특정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보다는 장애 주류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을 포착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근본 발제문 초안에서 제안된 지표들이 좀 더 보완되어 설정되고 주기적으로 측정된다면 우리 정부 및 사회로 하여금 최종 견해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좋은 자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표개발연대에서 이행지표를 개발한다고 들었을 때 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고민은 다음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가 사실은 9년에서 10년 이후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측면에서 보면 최종 견해 내용을 넘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장애 현안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나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고민은 사실은 이행지표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와중에 제게 눈에 들어온 게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이었습니다. 잠깐 소개드리면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요. 이거를 2015년에 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17개 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의 참여를 통해서 232개의 SDGs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2017년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SDG 지표 프레임워크는 각 국가에서 책임 기관을 두고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각 책임 기관은 이 지표를 분석해서 SDG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7개의 목표에 따라서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 세부 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세부 목표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평가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이 목표를 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토론문 아래에 화면을 직접 이렇게 담아놨었는데요. SDG 데이터 플랫폼. 근데 죄송한데 제가 사실 오늘 영상 송출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사실 토론문에 담는 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 송출을 하면 아까 여쭤봤더니 이 화면이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신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면 요게 제가 담았던 화면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첫 번째 빈곤 퇴치, 기하 종식 이런 목표들이 쭉 17개가 나와 있고요. 이 17개의 각 목표별로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도식화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각각 이렇게 누르면 요 페이지처럼 이렇게 세부 목표와 관련 지표를 목표별로 지표를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토론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어떻게 그 지표들을 하나씩 눌러서 보면 그게 연도별로 어떻게 추세를 갖고 있는지도 사실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행 상황을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게 영국의 SDG 데이터 홈페이지였는데요. 그 다음에다가 제가 페이지에 담아놨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각 목표별로 도식화된 그림 바로 옆에다가 색과 화살표로 국내 이행 상황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어서 사실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앞으로 그것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고민했던 건 만약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모니터링 목표에 대해서 장애계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지금 개발하신 이행 지표가 각 목표별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세부 지표로 활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심의가 10년 뒤로 아까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최종 견해의 내용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을 중심에 두고 최종 견해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장애 현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정서 비준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이행됐으면 그걸 지표로 삼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주기적으로 SDG도 계속 세부 목표들을 변화시켜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기만 하면 비준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선택의정서가 잘 우리 나라에서 뿌리내리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세부 목표를 변화해서 그걸 다시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중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최종 견해가 나왔을 때부터 장애계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모니터링 위원회 또는 회의체 등을 설치해달라고 계속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중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이번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당사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와 함께 앞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모니터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지표들을 선정해 나가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이것이 가능한지를 지금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의 제약이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도록 현실에 발을 딛고 올해와 내년에는 협약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국가 이행 전략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행 전략이 있다면 이에 맞춰서 모니터링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지표를 선정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국가 이행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 목표부터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 모니터링 목표를 선정하고 세부 지표를 만드는 작업은 국가인권위원회 혼자 할 수 없고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4월을 시점으로 몇몇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권리협약 모니터링 연대체를 구성하고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중장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에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이행 지표에 대해서는 이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미리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 같은 몇몇 사안은 대도시와 지역을 구분해서 이행 상황을 평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행 지표에서는 특별히 지역 간 차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주 지역이나 성별, 성 정체성, 국적 등 장애 이외에도 다른 사회적 차별을 교차 또는 중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장애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모니터링 목표로 이걸 설정하고 별도의 지표를 좀 설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 지표 중에 몇 가지는 현재 통계가 확실하게 있지 않거나 별도의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의 측면에서 민간 영역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저희 역시 항상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배정된 자원 역시 장애인 차별금지법 진정사건 조사라든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정신장애인 관련된 조사, 그리고 장애정책 연구, 권고, 그리고 장애인 권리협약이 국내 이행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에도 계속 쓰이고 있어서 나눠 쓰고 있는 형편이라서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권리협약과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과 그 자원 안에서라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되도록 한정된 예산이나 자원을 탓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견의 이행 지표 개발은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이 엄청난 작업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아까 조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15년도에 NGO 연대에서 협약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 추적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때와는 지금과 다른 그 모니터링 운영 체계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으로 모니터링과 인권 지표에 대해서 그 지표를 검토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료가 사실 오늘의 그 완성본과는 좀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 그리고 원칙이 무엇인가를 토론자가 한번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모니터링은 사실 그 다 알고 계신 사항이긴 한데 정책 수립 과정부터 이제 추진 과정에 이르는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집행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추진 중에 정책의 실효성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결과가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자는 정책을 그 공급자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또 이를 모니터링의 결과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이제 공표된 인권 지표로서 이제
UN CRPD 이행 및 감독 33조뿐만 아니라 이제 통계와 자료 수집을 규정하는 31조와도 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지표를 통해서 CRPD 이행에 따른 인권 상황의 진전을 조사 및 평가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심도 있게 이제 질적 조사와 법률 조사를 통해서 이제 통계 분석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CRPD 인권 진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표뿐만이 아니라 그 이행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개념화를 이제 유엔에서 말하고 있기로 구조 지표, 과정 지표, 성과 지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그 지금 연구하신 그 조사를 이제 지표를 개발하신 부분에 명확히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이 사항을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원도 사실은 인권 지표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토론문에는 없지만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일단은 몇 가지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 인권 상황을 반영할 것, 그리고 수집한 통계가 좀 체계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장애 인권 모델 개념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아까 조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와 연결될 필요성이 있고, 또 유엔 기구가 개발한 인권 지표와 친화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견해 이행 지표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만 주신 상황에서 사실 모니터링 개발 과정이나 그 방법이 어떻게 설계되고 도출되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표 하나하나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공통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일부 조항별 이행 지표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향후 반영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행 지표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이제 권고 사항별, 사실 이게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야 될지 단기 과제로 가져가야 될지 요 사항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표 선정 과정이나 이행 지표의 난이도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오늘 주신 데는 정량과 정성 지표가 이제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국가 승인 통계 등을 활용하고 좀 명확한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원과 자료 수집 방법의 객관성을 좀 담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료원에서 정부 공식 문의에 대한 서신은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원을 다른 방법으로 좀 대표성 있는 그런 통계 수치나 이런 걸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과제 도출, 그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 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뭐 정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는 것을 이제 요청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SDGs 지표와 그리고 국내 상황에 맞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과제를 고려할 지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별 지표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측정 요소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이해를 했고, 그에 따른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4조 일반 원칙 및 의무에서는 법령에서 장애 개념 수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연구와 그밖에 타국의 사례 뭐 이런 조사가 실시돼야 될 사항이므로 그 가부에 대해서만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고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질적 평가 여부도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조항 유무로 판단하는 지표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고, 장애 여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칙 천명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조항 유무로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인식 제고에서도
국가 전략 체계 채택의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 장애인 권리 관련 공공 광고 비율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토론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지표의 명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고 제안을 드릴 사항은 제가 3번이라고 그 타이틀을 했는데 1차와 2, 3차 최종 견해 이슈를 위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서 과제별 이슈도 좀 달라질 텐데 일단 1차와 2, 3차 최종 견해 비교한 결과 그 연속적으로 공고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니까 인권에 관한 부분, 인권적 접근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책 검토, 그리고 그 장애 판정 제도의 방향 설정 등 이러한 사항이 좀 1차부터 계속 지속되어서 최종 견해에 나왔었고 그 장애 관련 의제 젠더 관점 주류화와 장애인 단체 참여를 통해서 장애 인식 개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접근 가능성도 이제 대중교통이나 건축물, 이제는 디지털 기술 접근에 관한 부분과 의사결정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 의사결정 제도를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대체하고 교육하는 부분, 그리고 학대 피해 역시 이제 강제적 시설 입소 명시를 금지하고 또 강제적 치료를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자립 지원 부분도 이제 장애인 자립 지원 로드맵 관련 단체와 검토하고 이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부분, 포용 교육, 그리고 고용 및 사회 참여 보장, 이것들이 1차부터 2, 3차 최종 견해까지 지속적으로 권고된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것을 먼저 보고 후기에는 또 이제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2, 3차 최종 견해에서 이제 강조되었던 새로운 권고로서는 모든 이제 권고 사항에는 그 장애인 단체 참여 강조가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모니터링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장애아동 놀권리 보장이라든지 자살 및 실종, 그리고 지역사회 내 생명권 보장,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설정하라는 부분과 지역사회 장애인 정책 계획 등에 대한 노력 강조, 그리고 장애인 디지털 기술과 정보 접근 강조 부분이 새롭게 이제 권고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도 차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구체적인 설정 지표를 위해서 최종 견해 이행 과제를 먼저 도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제가 광고를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현재 복지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최종 견해 이행 방안 연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계나 단체의 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단체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묻고 과연 이 광범위한 최종 견해를 어떻게 국내 입법과 맞춰서 이행 과제가 진짜 현실성 있게 도출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행 과제에 이제 도출하면은 거기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가 될 예정이고 그에 따른 지표도 설정되는 게 맞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나온 지표가 이 연구에도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타 협약은 최종 견해 그 권고 사항을 받으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NGO 연대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정보에 수립되는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 규약과 이 UN CRPD가 결코 떨어져서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사회권에서는 장애인 소송 구조 관련된 그 추진 사항이 연계돼 있고 자유권부터 아동 권리 협약은 물론이고 UPR까지 이게 모두가 모든 그 협약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CRPD만 별도로 갈 게 아니라 같은 타 규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